떡 제조기능사 챕터 1 떡류 재료의 이해. 먼저 곡류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쌀에는 인디카형, 자포니카형, 자바니카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인디카형은 장립종으로 길이가 긴 형태인 안남미 자스민 라이스라고 부르는 열대 지방쌀을 말합니다. 자포니카형은 단립종으로 길이가 짧고 둥근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많이 먹는 쌀들을 얘기하고요. 자바니카는 중간 정도입니다. 자, 저희가 쌀은 벼에서 나오는 거죠. 벼의 완겨층을 제거하면 현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미에는 외피가 8% 정도가 있는데 50% 제거된 거는 5분도미, 70% 제거된 건 7분도미, 100% 되면은 백미라고 얘기합니다. 백미가 외피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소화율은 가장 높은 98% 정도 됩니다. 곡류는 주성분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또 전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맵쌀은 아밀로스 20%와 아밀로펙틴 80%고요. 찹쌀은 대부분이 아밀로펙틴 거의 99%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쌀은 아밀로스가 꼭 20%가 들어간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찹쌀은 거의 아밀로펙틴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요오드 반응이 있어요. 자, 요오드 반응. 찹쌀은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리면요. 젓갈색으로 변하고 맵쌀은 청자색으로 변합니다. 이거 필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밀로스는 뭐고 아밀로펙틴은 뭔가요? 자, 아밀로스는요. 글루코스. 아밀로펙틴도 마찬가지로 글루코스가 중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글루코스는 포도당이에요. 단당류 중에 하나고요.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이게 500에서 2000개 정도로 알파 1사 결합만 직선으로 연결된 구조를 아밀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1, 6까지 결합을 했어요. 펙틴은. 가지치기를 해서 연결된 가지치기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연결이 돼 있겠어요? 100에서 수십만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밀로펙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합쳐진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개가 연결되고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아밀로펙틴은 끈기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찹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분의 호화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쌀을 샀어요. 그럼 생쌀이죠. 그게 베타 전분이에요. 날것인 상태를 베타 전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거를 밥이나 떡을 만들려고 하면 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가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전분에 물 분자가 들어가서 불려지고 팽윤되고 뭐 색깔도 달라져요. 반투명의 콜로이드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화라는 거는 밥이나 떡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호화는 어떻게 해야 훨씬 더 잘 될까요? 낮은 온도에 두는 것보다 당연히 끓일수록 호화가 잘 되고 현미보다 백미가 더 잘 됩니다. 도정률이 클수록. 그 다음에 밥을 다들 해보셨겠죠. 떡을 해보고 물에 많이 담가놔야 호화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떡을 할 때도 물에 장시간 담가 놓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줘야 호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떡을 할 때도 소금을 약간 넣어주죠. 자, 그 다음에 전분에 입자가 클수록 호화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입자가 작으면 호화가 더딘 거예요. 요거 잘 틀리시더라고요. 입자가 클수록 호화는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그럼 노화를 보겠습니다. 노화는 뭐냐? 아까 호화가 된 게 알파화였는데요. 밥이 됐어요. 떡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추운 겨울에 실온에 꺼내 놓거나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딱딱하게 변하잖아요. 자, 요거를 딱딱하게 굳는 거, 다시 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노화되기 쉬운 조건, 방금 얘기했죠? 실온이나 냉장고에 두면 냉장고 온도가 0에서 5도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관할 때는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30에서 60%일 때 노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예 물을 넉넉하게 넣어주면은 노화가 더딘 거죠. 자, 그리고 찹쌀하고 맵쌀로 만든 떡을 비교해 보세요. 찹쌀떡은 인절미 같은 종류고요. 맵쌀떡은 설기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노화가 더 잘 되나요? 설기떡이 노화가 잘 되죠. 왜냐하면 아밀로스 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기 쉬운 조건도 이런 것도 떡과 연관돼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가 노화되기 쉬운 조건 알았으니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겠죠. 수분 함량을 낮추거나 오히려 높이거나 그 다음에 유화제라는 것을 첨가하면요. 떡이 덜 굳어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는 떡의 경우에는 설탕이나 물을 넣거나 냉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유화제를 첨가합니다. 여기 동결 얘기도 있죠. 그 다음 설탕도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넣어야 노화가 방지됩니다. 자, 그리고 식이섬유를 첨가하게 되면은 노화가 방지됩니다. 쑥개떡이라든지 모신잎떡에서 보면 모신잎, 쑥을 넣어서 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떡이 조금 덜 굳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화의 방지책 잘 알아두세요. 2019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 게 요 날전분이 물이나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호화라고 얘기해서 익은 전분이 되는 거고 실온에 방치하면 노화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날전분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자, 호화와 노화를 이제 보셨고요. 이제 호정화를 볼게요. 호화랑 호정화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호정화는 160도 이상 건열로 여러 단계 가용성 전분을 거쳐서 분해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건열로. 여기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뻥튀기, 미숫가루, 팝콘 그냥 건열로 볶은 거죠. 아니면 버터나 기름을 넣어서 볶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당화는 묽은 산, 예를 들면 엿기름 같은 걸 넣고 최저 온도를 유지해서 60도 정도를 유지하면 전분이 포도당으로 가수분해가 돼요. 그럼 이게 식혜인 거죠. 네, 그래서 당화는 분해된 거, 당으로 분해돼서 달아진 거, 당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밀가루 보겠습니다. 밀가루는 저희 글루텐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글루텐은 강력분해는 13%, 박력분해는 10% 정도 이하로 있는데요. 이게 많을수록 쫄깃쫄깃한 거예요. 그래서 빵 만들 때 쓰이는 거고, 적을수록 바삭한 겁니다. 그래서 튀김옷에 쓰이는 겁니다. 글루텐은 글리아딘하고 글루테닌의 합성어, 글루텐이라고 보면 돼요. 물과 결합하면 글루텐이 생기는 겁니다. 오래오래 반죽할수록 글루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빵을 만들 때 많이 치댈수록 더 쫄깃한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카로니나 스파게티는 강력분보다 더 강력한 경질밀이라는 밀가루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분은 다목적력으로 한국에서 많이 쓰죠. 케이크하고 쿠키, 도넛은 글루텐이 많으면 안 돼요. 끈기가 없어서 톡톡 끊기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력분을 사용합니다. 우리 떡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보리, 옥수수, 수수, 메밀, 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보리는 세계 다 4대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쌀, 밀, 옥수수랑요. 세계 3대 공유도 있어요. 3대 공유는 옥수수, 밀, 벼예요. 두 가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보리는 식이섬유, 비타민,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방법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껍질을 그냥 벗긴 걸 정맥, 2등분한 거 할맥 나눴다고요. 눌렀다고 암맥. 그 다음에 요거 엿기름으로 우리 식혜 만들 때 쓰죠. 맥주 만들 때도 쓰는데요. 보리로 만드는 겁니다. 자, 옥수수는 아까 3대 공유 얘기했고, 그 다음 비타민 B, 카르티노이드, 펙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계열의 색소를 카르티노이드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떡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옥수수가 떡에 쓰이는가 이런 거 살펴보시면 돼요. 옥수수 떡 만들 때도 쓸 수 있죠. 자, 수수는요. 수수 개떡, 수수 경단, 수수 팥떡, 수수 붓구미 술 만들 때도 쓰이고요. 수수는 떡 만들 때 많이 쓰여요. 그렇다면 안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종피에 탄닌과 색소가 있어서 탄닌이 있다 그러면 떫어요. 예, 소화율이 낮고 아연, 철분, 인, 비타민 B, 무기질도 많고 비타민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메밀. 메밀은 떡이 없어요. 네, 전국수, 찰기가 없습니다. 메밀은. 자, 녹말이고요. 단백질, 라이신, 알기닌, 트립토판. 이게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라이신, 알기닌, 트립토판. 이 필수 아미노산도 많고 철분, 비타민도 많습니다. 자, 조는 메조, 차조. 우리 쌀도 맵쌀, 찹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고 이 차조로 오메기 떡을 만들어요. 제주도 가면은 그 팥 막 묻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메기 떡인데 이 차조로 만들고요. 차조에 찹쌀을 요즘은 많이 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 차좁쌀 떡을 만들 때에도 차조를 활용합니다. 무기질 티아민이 많아요. 티아민은 비타민 B1입니다. 자, 그리고 부재료의 특성과 이제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류 보겠습니다. 두류는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떡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떡이 어떻게 쓰이나를 한번 곰곰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노란 콩 색깔이 노래요. 그래서 황두, 황대두, 메주콩 얘네들 색깔 노랗고요. 두부, 된장, 간장 이런 거 만들 때 쓰여요. 떡이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죠. 자, 동부. 동부는 노란 콩보다 황두보단 조금 색깔이 희고요. 그 다음에 청포묵 만들 때도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 청포묵 만들 때 여기 녹두에도 청포묵이 쓰여 있어요. 원래는 청포묵 만들 때 녹두로 만들어요. 녹두로 가공하기가 어려워서 요즘은 동부콩으로 청포묵을 많이 만듭니다. 훨씬 쉽게.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바람떡 같은 거 먹으면 흰 앙금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동부로 보통 많이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떡 제조 기능사에 콩설기떡 나오죠. 그때 검은콩, 서리태콩 나와요. 자, 비타민 E가 풍부하고요. 비타민 C는 부족한 편입니다. 자, 그다음 적두, 팥 얘기하는 거예요. 뭐 팥죽 끓일 때 그 팥, 팥시루떡 할 때 팥, 비타민 B1이 많아요. 요거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사포닌도 풍부합니다. 사포닌이 근데 팥에 너무 많아서 팥 삶을 때 첫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부터 삶아줍니다. 첫 번째 물에 우르르 삶으면 사포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한 사포닌은 약간 제거를 하는 것이 배앓이 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앙금, 팥죽할 때 이용하는 게 적두이고요. 적두에 강낭콩을 섞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빵이나 떡에 강낭콩 삶은 거를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뭐 섞어서 비용적인 면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두는 녹색 콩이죠. 완두백이 여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설탕에 졸여가지고 떡 만들 때 넣으시면 되게 맛있어요. 자, 그다음 땅콩은 고지방, 고단백, 우리 이런 거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지방 많은 두류예요. 그래서 땅콩을 계속 외부에 계속 놔두면 쩐내가 나죠. 예, 잘못 저장하면 곰팡이 독소도 생깁니다. 곰팡이 독소 이름은 아플라톡신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실류입니다. 종실류에는 잡, 밤, 호두 등이 있는데요. 먼저 잣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자, 송자, 해송자, 실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레인산, 리놀렌산 같은 필수 지방산도 있고요. 마그네슘, 무기질,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밤에는 5대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비타민 BC가 많아요. 그리고 떡의 고명이나 앙금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저희 그 쇠머리떡 할 때 밤이 들어가죠. 그때 고명도 들어가고 떡 안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은 삶아서
앙금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두는 비타민 A, B, 오메가3 지방산, 리놀렌산, 대부분 종실류는 좋은 지방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는 고려시대에 처음 들어와서 천안에서 재배를 해서 천안 호두과자가 유명하죠. 아몬드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 E도 풍부하고요. 호박씨는 강정이나 떡의 고명으로 많이 쓰입니다. 잣이나 호박씨로 대추 꽃 모양 만들고 호박씨나 잣으로 이렇게 이파리 모양 만들어주잖아요. 흑임자, 검은깨입니다. 흑임자 죽도 만들고 흑임자 가루 내서 떡고물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깨 종류들은 강정 만드는 데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흑임자 강정, 깨강정, 고물로도 쓰이고요. 그다음 들깨나 참깨는 기름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 함량 많은 거 체크해 주세요. 채소 및 과일류입니다. 쑥은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착색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떡 할 때도 쑥이 들어가고 쑥개떡, 그다음 쑥 버무리 같은 거 쑥을 그대로 말리지 않고 생으로 넣어서도 떡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상추떡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냥 백설기 만들 때 상추를 넣어서 상치떡, 상추떡이라고도 하는데요. 상추가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떡도 마찬가지. 예, 상추떡도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에는 비타민C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수분도 많아요. 그래서 물을 넣고도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을 채 썰어서 떡에는 수분을 최소한으로 주고 같이 쪄주면 무에서 수분이 나서 떡에 수분이 들어가게 되어요. 그래서 무시루떡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디아스타제, 프로테아제, 프로틴을 도와주는 프로테아제 있어서 소화가 안 될 때 물을 먹으면 도움도 되고 쌀의 소화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떡에서는 호박을 애호박보다는 단호박 종류나 늙은 호박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식이섬유가 많아서 떡의 노화가 지연이 되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붓기에 좋으니까. 떡, 죽, 스프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사과는 잼, 과일 이런 거 만들 때도 쓸 수가 있죠. 배 기관지에 좋아요. 감은 말려서도 쓰고요. 곶감, 홍시 다양한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유자는 떡 소에도 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궁중떡 중에 두텁떡이라고 있습니다. 두텁떡 소에 유자청이 조금 들어가면 맛있어요. 자, 모가도 마찬가지로 청을 만들 수 있죠. 대추는 대추 약편, 대추 달여서 대추청이라든지 대추골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정말 떡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떡과 관련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서류입니다. 감자, 고구마, 마 이렇게 땅 밑에서 자라는 것들을 서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감자나 고구마는 비타민 BC가 많고 그다음 탄수화물 근원식품입니다. 마는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마를 많이 먹죠. 다른 이름으로 서여, 산약이라고 고서에는 서여라는 이름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토란을 만든 떡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토란을 넣어서도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떡과 관련돼서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인체 60에서 65%는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물은 소화, 운반, 체온 조절, 생리작용을 하는데 많이 쓰이고 하루에 2, 3리터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10%가 상실되면요, 생리적 이상이 오고 20% 상실되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물은 인간이 생명 유지하는데 공기, 음식하고 3대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은 결합수, 자유수 이렇게 나눠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결합수는 뭔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유수는 단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우리가 먹는 물, 그거를 자유수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물질을 녹일 수가 있고요.
제거할 수도 있고 얼려지기도 하고 미생물 번식 발화에도 이용이 되는데 결합수는 어떤 식품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이용하거나 얼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수는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크고요. 자유수는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합수는 합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수, 연수로도 물이 나눠지는데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미네랄이 많은 물을 경수라고 얘기하고 그런 미네랄, 광물질이 낮은 물을 연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리를 할 때는 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미네랄이 많이 필요한 운동 후라든지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임산부, 변비에는 경수가 훨씬 좋은 물입니다. 자, 그리고 수분 활성도 보겠습니다. 수분 활성도는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낸 수증기압에 대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물은 1이에요. 이 설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로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물은 1이고요. 식품은 물보다 일반적인 물이 함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이 1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채소는 0.98, 건조식품은 0.6, 분유나 시리얼은 수분이 더 없죠? 그리고 이렇게 수분 활성도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압이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수분 활성도가 보통 1 이하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리 기능사에서는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요. 떡에서는 그동안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외워서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보고 가시면 좋겠고 일단 떡 제조 기능상은 떡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연수가 떡에 적합한 물이다라는 거. 그다음 떡에도 수분이 있겠죠? 근데 1보다 낮겠죠? 수증기압이. 그렇게 연관시켜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금입니다. 소금도 떡과 관련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쌀가루를 만들 때 쌀을 불려서 빻을 때 천일염이나 호렴을 넣고 빻습니다. 다른 소금은 넣지 않아요. 굵은 소금을 넣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천일염 하면 절이는 용도, 김장할 때 많이 쓰죠. 자염은 흙을 해수로 투과시켜서 함수를 끊어서 제조한 소금입니다. 한번 끓여서 만든 거죠. 자, 정제염은 한번 걸러낸 거예요. 그래서 정제소금은 순도가 높습니다. 여기 제제염도 불순물을 제거한 일명 꽃소금. 이런 소금으로는 떡을 안 만들어요. 예,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소금을 넣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천일염을 그때 넣으면 녹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꽃소금이 시험에서는 나오는 편입니다. 자, 뭐 구운 소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공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탁에 올려놓고 구운 소금이나 맛소금이나 이런 걸 넣고 먹기도 하는데 그런 거 식탁염 고운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미료 보겠습니다. 감미료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탕 나오죠? 꿀, 조청, 올리고당, 그 다음에 사카린, 스테비오사이드, 예, 생소한 것들도 나옵니다. 스테비오사이드. 자, 설탕부터 보면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겁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단당류 중에 하나인 거고, 과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성분이 조금 다르죠. 자, 설탕의 가수분에서 얻어지는 포도당과 과당의 1대1 혼합물로서 자당보다 단맛이 강하고 강한 환원력을 갖는 것을 전하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설탕을 가수분해해요. 그러면 포도당과 과당이 생겨요. 근데 이게 1대1로 되면은 전하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설탕으로 안 돌아가요. 분해됐는데 다시 결합이 안 돼요. 전하당으로 가요. 이게 보통 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탕에는 과일, 채소류, 사탕수수, 사탕무 요게 설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분들이. 자, 이제 꿀벌이 모은 화미를 농축한 것을 말하는데 천연 감미료로 감미도가 높아요. 설탕보다 감미료가 높아요. 그 다음에 엽산, 철분이 많습니다.
조청은 전분을 가열해서 호화시킨 후 엿기름을 첨가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쌀을 가열해서 밥을 하듯이 호화를 시킨 후에 거기다 엿기름을 넣어주면 보리로 만든 거죠. 그러면 당화되고 분해돼서 이게 수분이 날아가면서 얻어지는 게 조청입니다. 자,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올리고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 성분이 들어가면 프락토 올리고당, 설탕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소말토 올리고당, 전분에서 가수 분해되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카린은 설탕의 300배에 달하는 맛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첨가물로서 쓰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허가는 돼 있어요. 이제 맛이 이렇게 300배나 강하죠. 그래서 이제 사용량을 조절을 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스테비오사이는 스테비아 잎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이게 달달한 거죠. 설탕의 200에서 300배예요. 그래서 소주나 막걸리나 이런 거 만들 때 스테비오사이드가 조금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100에서 150배의 단맛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카린,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은 사용하지 않지만 식품회사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감미도를 보면요. 설탕이 100이에요. 가장 기준이고요. 그 다음 그거보다 단 전하당, 꿀의 성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과당, 이런 것들이 가장 답니다. 그래서 감미도가 가장 약한 거, 우유의 성분인 유당, 그 다음 가장 단 거, 과일의 성분인 과당, 구분해서 순서대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화제입니다. 유화제 앞에 떡에서 봤었는데요. 떡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화제를 첨가하면 좋습니다. 유화제는 또 다른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요. 서로 혼합되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이거를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유화제를 첨가하면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액체를 유화시키는 목적. 자, 그리고 떡이 아까 노화현생을 지연시키는데도 유화제가 첨가됩니다. 그럼 이 유화제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유화제 SP 모노글리세라이드가 나오면 아, 요거는 떡의 노화를 방지하는 거구나 라고 문제에서 답을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신료 보겠습니다. 향신료는 특수한 향기와 맛이 있죠. 나 음식의 나쁜 냄새를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효모 부패균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부의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 작용을 활성화하고 정장제로서의 작용도 할 수 있고요. 향신료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데요. 떡에 쓰이는 향신료만 일단 적어놨습니다. 생강. 생강을 즙을 내서 아니면 청처럼 만들어서 떡에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집청으로도 어, 담갔다 빼는 용도로 개성주업 같은 데서 또 쓰이기도 합니다. 후추가 떡에 들어가나요? 네, 옛날 두텁떡에는요, 후추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계피 향 나는 떡들도 있죠. 자, 그 다음 바닐라 향도 계피 대신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퓨전떡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향신료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발색제입니다. 발색제는 시험에 떡 제조 기능사 시험에요. 한두 문제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색제 종류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지개떡을 하면 5가지 색을 내는데 이때 빨간색 아니면 자색, 황색, 녹색, 검은색, 흰색 떡을 만듭니다. 그때 이런 발색제를 사용하실 수 있고 요즘은 인공색소가 많이 나오지만 식용색소를 쓰시는 것이 훨씬 건강하니까 알아두시면 다음에 떡을 만들 때에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백년초 선인장. 선인장 코치닐도 선인장이에요. 근데 코치닐은 여기 벌레에서 건조시켜서 나오는 색소입니다. 오미자, 물에 우려갖고 색깔 낼 수 있고요. 지초로 곤떡이라는 거 나와요. 곤떡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붉은색 떡이에요. 지지는 떡 중에 하나고요. 맨드라미, 연지 등 이런 것들이 다 붉은색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색은 흑미, 적도, 대추,
자색 고구마, 포도 이런 것들 붉은색, 황색, 노란색 계열이죠. 송아, 치자, 샤프란. 샤프란은 사실 떡에 많이 안 써요. 리조또 만들 때 쓰이고. 울금도 떡보다는 뭐 카레에 많이 들어가지만 노란색 계열이라는 걸 아세요? 그다음 녹색 쑥, 시금치, 녹차, 청태, 신감초 있는데 주로 쓰는 건 쑥, 시금치, 녹차예요. 그렇지만 시험에는 승검초도 나오고 모신잎도 나옵니다. 검은색은 서기버섯은 저희가 한식 조리 기능사 할 때 서기버섯을 칠자판에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루로 내가지고 서기떡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갈색은 계피, 간장, 꿀, 코코아 가루 퓨전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용색소들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하면서 빨간색, 백년초, 자색, 흑미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중 발색제 중에 적색이 아닌 것은, 녹색인 것은, 황색이 아닌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암기해 주세요. 자, 발색제 색소 방금 봤는데요. 녹색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색소가 있고 황색은 흰색하고 지금 묶어놨어요. 대두 중에 이제 동구 같은 거, 황두 같은 것들은 하얗기도 하고 약간 누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놔요. 카르티노이드 계열 색소. 이게 확실한 노란색, 주황색이고 플라보노이드는 하얀색 계열입니다. 그다음 홍색, 자색, 붉은색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토시아닌, 베타레인. 자, 그다음 갈색은 탄닌이라고 얘기하죠. 요 떡에 관한 색소들도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발색제를 얼만큼 넣어야 되나? 나는 빨간색을 진하게 내고 싶다고 20%, 10%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쌀 무게 2%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호화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수분 함량도 마찬가지고 색깔도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미자 가루를 써요. 또는 시금치 가루를 써요. 그럼 이걸 분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수분을 함량을 매우 낮춰요. 수분 함량을 낮추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때는 채소 분말과 동량의 물을 넣어 개어서 쓴다든가 아니면 떡에 넣을 때는 수분을 조금 더 넣는다든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연 분말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요. 색이 가열하면 없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의 특성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냥 생과일로 쓸 거예요. 포도를 그냥 즙을 짜서 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쌀가루에 5큰술의 물이 들어갔다면 과일의 물도 있으니 한 3큰술 정도나 2큰술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일 첨가량에 따라 수분 함량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떡을 하거나 모신잎떡을 해서 어쨌든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쓰게 되면은 섬유질이 너무 많으면 또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섬유질을 좀 제거를 하고 같이 분쇄를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잎만 떼서 써요. 줄기에 섬유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쑥을 한 철 뜯어서 또 쓰고 싶다 다음에 그러면 데쳐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자도 노란색 낼 때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색이 너무 이쁘게 나와요. 그럼 치자는 물에 우리면 노란색 물이 나오는데 요거를 씻어서 반을 갈라서 따뜻한 물에 넣어 놓으시면요. 바로 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보관할 때 보관이 또 용이해야죠. 아무렇게나 보관하면 다음에 못 쓰죠. 변색과 건조를 방지하려면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색을 또 단호박도 많이 써요, 요즘에. 맛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루 형태로 돼 있는 거를 살 수도 있고요. 고운 가루로 돼 있는 걸로. 그럴 때는 물을 또 추가를 더 해줘야 되겠죠. 마른 가루기 때문에요. 또는 내가 단호박을 쪄서 바로 쌀가루랑 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단호박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조금 적게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미자 바로 못 써야 그대로 못 쓰니까 오미자는 찬물에다가
우려서 그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오미자의 맛이 이런 맛이 있어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이 있어요. 매운맛하고 어떤 분들은 잘 느끼긴 하는데 짠맛, 쓴맛은 조금 덜 느껴져요. 신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어서 오미자 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미자도 떡에 이용할 때는 찬물에 우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떡류 재료의 영양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떡에 관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실 아파트에 이렇게 조리기능사랑 약간 겹쳐지는 부분은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훑어줄게요. 자, 영양소의 기능,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한 종류 이상의 영양소를 갖고 유해물이 없는 천연물 또는 가공품도 우리는 다 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식품군, 단백질, 칼슘,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 유지있는 거 5개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에는 물도 필수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식품 구성 자전거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분류도 조금 다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성에 의해서 즉석식품,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 그다음 알루미늄 파우치에 들어있는 3분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데워서 먹는 레토르트 식품.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이 손실이 돼서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미, 마가린 같은 강화식품으로 이렇게 식품의 분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양은 이런 현상들, 생리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현상 영양이라고 얘기하고 그 물질이 있는 걸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체조직 구성식품은 단백질과 무기질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은 즉 근육과 뭐 혈액, 그 다음에 뼈, 머리카락 뭐 이런 걸로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 무기질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치아, 무기질이죠. 단백질, 근육이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체조직을 구성하는 식품은 우리가 단백질, 무기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땀을 흘려요. 나트륨이 빠져나가요. 무기질이에요. 예, 어지러워요. 철분이 부족해. 무기질이에요. 그래서 생리작용 조절식품 무기질, 비타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로리가 있는 거, 여기 4칼로리, 9칼로리, 당질, 탄수화물이죠. 단백질, 지질, 지방, 9칼로리. 요걸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칼로리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9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탄수화물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크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눠지는데 단당류는 더 이상 되지 않는 당을 단당류라고 합니다. 그 단당류가 2개 있으면 이당류고요. 그 다음 3개 이상 있으면 다당류예요. 자, 단당류 보시면 포도당. 포도당은 저희 많이 들었어요. 포도당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게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이었고 그 다음에 전분이었죠. 포도당은 혈액 중에 혈당을 0.1% 존재하고요. 메가당, 유당, 설탕, 전분, 글리코겐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게 포도당입니다. 그다음 과당은 과일꽃 벌꿀의 존재를 합니다. 가장 감미도가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감미도 공부할 때 과당이 1등이었고 그 다음이 전화당이었고 설탕이 100이었습니다. 자, 갈락토스는 우유 만드는 성분이에요. 한천을 구성하는 당이기도 하고요. 단당류의 종류 3가지 알아두시고 원래는 더 많은 당들이 있어요. 탄소가 6개 돼 있으면 6탄당, 5개 돼 있으면 5탄당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많은 당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할 때는 이거 3개만 보시고요. 조금 더 외울 여력이 되시면 요 안에 있는 거 다 봐주셔야 돼요. 자, 이당류는 2개가 합쳐진 거예요. 포도당 2개가 합쳐질 수도 있고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질 수도 있고 포도당과 갈락토즈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졌어요. 이게 설탕 공부할 때요. 설탕이 가수분해되면 포도당과 과당인데 이게 1대1로 혼합되면 전하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통 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전하당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비환원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메가당은 물엿이거든요. 이건 포도당 2개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당. 우유의 성분이에요. 이거는 포도당과 갈락토오즈예요. 결국은 포도당 다 들어가는데 다 합쳐진 형태가 다르죠. 포도당과 과당, 포도당 2개, 포도당 갈락토오즈. 외우는 거는 따로 본인의 몫이에요. 설명 들으시고 달달달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 전부는 포도당 수천 개, 수백 개가 종합을 한 건데 이 중에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나오네요. 아밀로스는 직세 구조였고 아밀로펙틴은 가지기 구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 요오드 반응에 맵쌀은 청자색, 찹쌀은 붉은색을 띄었었어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자, 그다음 이제 다당류에 섬유소, 펙틴, 만난, 한천, 알긴산, 글리코겐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다당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 탄수화물의 기능과 특성.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은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질은 어떨까요? 지질은 똑같아요. 탄소, 수소, 산소예요. 단백질은 어떨까요? 쭉 넘어가 보면 질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는 똑같고 질소는 단백질에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고 4칼로리 중간에 봤었어요. 그 다음에 공유의 탄수화물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저희 탄수화물 몸에 쌓이죠? 그럼 지방으로 바뀌어요. 자, 그다음 간에 해독 작용도 해주고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단백질 절약하게 냅두고요. 탄수화물이 먼저 소비가 됩니다. 탄수화물로 결정형 단단해지는 퐁당, 안 단단해지는 말랑말랑한 캐러멜 마시멜로 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질 보겠습니다. 지질은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 나오는데요. 떡에서는 이런 문제 사실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 요오드가에 따라서 이렇게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건조되는지 안 건조되는지 이런 거 구분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콩, 잣, 호두, 아몬드 이런 거 나올 때요. 불포화 지방산, 리놀렌산,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올레산, 필수 지방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떡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중 결합을 하고 융점이 낮고 요오드가가 높고 형태가 일기체면서 식물성 지방이 많은 게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음식물로 섭취를 하면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양을 감소시키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 올레산만 없는 요 3가지가 필수 지방산이에요. 근데 이런 게 어디에 있었냐? 잣, 호두, 아몬드 이런 데요. 떡을 먹으면 이런 필수 지방산, 그 견과류들을 넣어서요. 떡을 만들면 필수 지방산도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탄소도 여기 아까 있었어요. 탄소가 있는데, 탄수화물은 탄수가 한 6개 있는데, 올레산은 탄소가 18개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중 결합을 했는데, 올레산은 1번, 2번, 리놀레산은 2번, 리놀렌산은 3번, 아라키돈산은 4번,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진 형태들이 있는데, 물 중에, 아니, 기름 중에 물이 점점점 있다.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 거죠. 지방이 많은 형태면 마가린 버터. 수중 유적형. 액체에 물이 많아요. 거기에 기름이 조금 있어요. 지방이 분산된 형태를 쓰면 우유, 마요네즈, 아이스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지 지방이 적은지를 구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질은 아까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에스테를 결합하고 그다음에 물에 안 녹아요. 지방, 유기, 용매에 녹고 있죠. 9칼로리 제일 칼로리 높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운반 도와줘요. 그다음 장기 보호, 체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나요? 제가 안 중요해서요. 많이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 20여 종 아미노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 필수 아미노산 많이 나와요. 예, 굳이 나온다면 그래서 발린, 이소루신, 루신 이런 게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이런 것도 견과류에 많습니다. 콩에도 많고요. 그래서 콩을 먹으면은 완전 단백질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쭉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아까 질소로 구성되어 있고 4칼로리고 우리 효소 호르몬을 성분으로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삼투압 조절을 해줍니다. 체온 유지하는데 단백질 지질이 되게 좋아요. 자, 단백질 넘어가고 이제 무기질 보겠습니다. 무기질은 알칼리성, 산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야채, 과일, 해조류에 많은 게 알칼리 식품, 육류나 곡류에 많은 게 산성 식품. 우리 곡류에 산성 식품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떡이잖아요. 떡시험이잖아요. 쌀로 만든 거는 쌀로 만든 떡은 산성식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곡류 넣을 때 채소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시루떡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알칼리랑 합쳐져서 되게 궁합이 좋은 떡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무기질 종류 보시면 칼슘은 우리 뼈에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인도 마찬가지예요. 뼈, 예, 골격 거의 비슷한 얘기 나오고요. 나트륨, 염소,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칼륨. 요거는 곡류 채소에 많아요. 그리고 마그네슘. 우리 눈밑 떨릴 때 마그네슘 먹으면 좋아요. 신경경련. 철분. 피와 관련돼 있어서 빈혈. 그 다음 구리도 똑같아요. 빈혈. 예. 그 다음 요오드.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에 요오드가 좋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났으면 아연이 좋아요. 상처 났다 피 흘려요. 괜히 고기 먹고 싶거든요. 육류. 그 다음에 불소, 치아랑 관련돼 있어요. 충치. 그 다음 코발트는 악성 빈혈입니다. 네. 그래서 무기질도 보고 그 다음 비타민. 비타민은 수용성과 지용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용성은 물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B, C, P. 근데 B1이 티아민, B2가 리보플라빈, B6가 피리독신 이런 이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중요 역할을 해서 마늘하고 같이 먹으면 되게 좋은데 어, 돼지고기에도 많고요. 그다음 곡류에도 많아요. 비타민 B1. 그 쌀 위에 배야, 씨눈에 많습니다. 그다음 B12, 효모, 달걀, 우유, 녹색 채소에 많고 그래서 이런 식품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해 주시고요. 그다음 비타민 P. P는 조금 의외죠.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메밀, 레몬 껍질에 많아요. 이게 혈압을 단단하게 강화시켜줘서 어, 그 혈압에도 좋다고 그러고 당뇨에도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은 A는 레티놀, D는 칼시페롤, E는 토코페롤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A 하면 눈에 좋거든요. 그럼 녹황색 채소, 간 이런 거 야맹증에 좋다고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햇빛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구루병. 비타민 E는 노화 방지에 비타민 E 토코페롤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들이 많아요. K는 양배추 채소들에 많고요. F는 식물성 기름. 그래서 이걸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F이면서 불포화 지방산이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전분이 덱스트린으로 분해할 때는 아밀라아제가 필요하대요. 아밀라아제 어디 있을까요? 침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씹을수록 분해가 잘 된다. 설탕이 영어명으로 수크로우즈거든요. 수크로우즈에 끝에 아제만 묻혀보세요. 그럼 수크라아제예요. 설탕을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됐죠. 포도당과 과당은 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메가당이 원래 말토우즈예요. 말토우즈 분해하는 거 말타아제, 락토우즈 분해하는 걸 락타아제. 이렇게 해서 분해 효소 이름이 그 이름에서 아제만 붙인다든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펩신, 펩티다제, 트립신은 아니에요. 또 의외로 따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 환원 효소는요. 버섯이나 감자나 사과가 갈변될 때 원래 흰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효소가 나와서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 거를 산화, 환원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또
효소적 갈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음에 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 한 번 더 나오니까 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효소적 갈변은 이런 티로시나제, 폴리페놀 옥시다제, 페놀라제, 아스코르비스탄, 이거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옥시다제가 작용을 해서 갈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떡류 재료의 이해를 봤는데요. 제가 매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여기 안에서 5문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지나간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